네, 황보선 앵커의 휴가를 대신해서 김수홍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발시 아침 함께하고 있는데요. 커피는 씁니다. 그런데 시럽은 달죠. 이 쓰고 단맛의 조화가 커피를 아주 향기롭게 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쌉쌀달콤한 이야기 전해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화협 상임의장 맡고 계시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신성범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성범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아주 깊이 있고 예리한 시선으로 일정들 살펴보겠고요. 김경진 전 의원은 개인적 일정 때문에 불참하셨는데 다음 주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예, 저는 못 뵙네요. 자, 오늘 새벽 4시에 나온 좀 뜨거운 뉴스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께 여쭤볼 텐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서른 의원님이 원래는 해임이지만 나름 해임하겠지만 뭐 정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말에 시가 됐는지 2개월입니다. 들어보니까 해임에서 2개월까지 이렇게 징계 의견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었던 것 같아요. 4분 징계위원 중에서요. 네. 그게 이제 방법은 가장 중한형부터 네.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지고 과반수에 이르는 때까지 해서 가장 유리한 네. 윤석열 피징계권자의 가장 유리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아마 4분이 했는데 3분까지가 이제 네. 이제 2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서로 조정하고 논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렸던 것 같아요. 어제 4시에나 끝났으니까요. 네. 그 징계라는 거는 이제 그 6가지 사유 중에서 보니까 2가지는 무혐의. 네. 이거 한 총리님의 그 감찰 네, 감찰 방해. 네, 그다음에 네. 채널 A 사건 그 감찰 언론사 기밀 사주. 누설 뭐 예. 이거에 관해서는 무혐의고 네. 언론 사주나 또 기타 감찰 관련 방해 네. 관련해서는 이제 불문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문이라는 거는 이제 혐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서 뭐 과실 정도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혐의가 있어서 네. 됐는데요. 근데 그 보통 공무원 징계의 경우는 보면 지시명령 위반, 네. 또 복종 의무 위반, 또 품위 유지 위반, 네네. 뭐 청렴 의무 네. 거기에 다 걸리는 거죠 지금. 네. 우선 지시명령은 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네. 명백히 징계 청구하고 징계하고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개별적 사안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어떤 지시명령권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시명령 위반이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위법 행위가 분명하면은 사실 파면이죠. 네. 파면이나 면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꼭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나중에 징계위원회를 넘는 그 기관에서 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한 2개월 정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어제 그제 그 대통령께서 그 권력 3법 이제 통과시키는 그 공포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네. 발표문을 읽으면서 네네. 또박또박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또 그 징계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밀어주겠다라고 네네. 하는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네.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이런 거로 볼 때는 저는 뭐 한 2개월이면 네. 좀 경하다. 네. 한 6개월이나 네. 사실 뭐 이건 해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 그렇죠. 그럼 뭐 6개월 정도로 해서 해임의 면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뭐 사실 해임과 같은 정도의 한 네. 6개월 정도가 난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뭐 좀 여러 가지 그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경한 면도 있으나 대통령의 재간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신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개월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장고 끝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꼼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임이나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가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걸로 그 임기재인 총장을 해임할 거리는 아니다는 게 자신들이 징계위원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러면 정직인데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다 그래요. 근데 6개월은 왜 안 되냐면 아시는 대로 6개월이면 내년 7월 임기인데 6개월이면은 그냥 사실 그 해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시 또 윤 총장이 6개월 받아가지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해임과 같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인용을 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겁이 나고. 네네. 3개월이냐 2개월이냐인데 왜 2개월이냐 제가 볼 때는 아마 결국은 내년 초반기에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다. 네네. 그러니 2개월 동안만 윤 총장의 칼을 뺏으면 손에서 칼을 뺏으면 그 수사가 다 지연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지금 수사 중인 권력 어떻게 보면 연루 사건들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이런 계산까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시는 대로 뭐 추미애 장관이 다 위촉하고 임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철학과 그 내용,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분, 추미애 장관 대리인 네 분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했던 것 같고 또 돌이켜보면 뭐 2일, 4일, 10일, 15일 오는 과정 그 앞에 있었던 행정법원 판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에서 그 절차의 문제점은 다 지적됐지만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거는 다 이런 연유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해임을 바랬을지 모르겠는데 법률가들이 모이는 이 4명의 판단할 때는 적어도 2개월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예, 조금 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조금 더 의도가 보이는 선택이지 않았느냐 이런 아니, 총평들. 2개월이 약하다기보다는 이게 네. 2개월 동안 네. 그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뺏고 총장을 빈자리로 놔둔다는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내년 초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해서 네.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세평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신 의원님부터 먼저. 제가 볼 때는 1호 수상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공언을 해오신 바도 있고 그런데 뭐 당연히 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금의 법 구성상 보면은 여권이나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분이 공수처장이 될 테고 네. 공수처장이 들어서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할 테고 네네. 그렇게 해서 출범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그럴 개연성이 남아 있는 거죠. 윤 총장이 됐거나 아니면 윤 총장 부인이 됐거나 가족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럴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보는데 할 수 있겠냐는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에 윤 총장은 네. 이 법이 말이죠. 검사징계법이 이미 바뀌어졌어요. 네. 그걸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10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검사징계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7명이잖아요. 징계위원이. 네. 근데 바뀐 법에는 9명이에요. 네. 변호사에서도 들어가고 그 9명, 5명 이상을 바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꽂혀놓고 이거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도 됐는데 시행이 네. 내년 2021년 1월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이번에 이미 바뀐 법, 없어지는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 징계받는 유일한 사례가 된 거예요. 예. 자, 공수처 출범과 함께 윤 총장의 이슈가 다뤄질 것이다. 이전 네, 의원께서는. 규정상 이제 공수처는 바로 부칙 규정 없이 이제 시행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공수처는 검찰이라든지 기타 그 한 6천 명 정도에 해당하는 네. 정무직 공무원들, 대통령을 포함한 네네. 경우에는 이제 이첩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첩을 요구하면은 이첩을 하게 그렇죠. 되어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돼 가지고 수사상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네. 지금 이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네. 또 본인이 뭐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친인척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수처에서 당연히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게 꼭 표적적으로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뭐 그를 위한 위인설관적 법은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그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불행한 대통령 과거 있잖아요. 네.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네. 불행한 과거가 사실 그것을 방지하는 미연의 방지법으로서의 공수처법을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셨죠. 어찌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과 보통 다른 정무직은 이제 부부간인데 본인은 네. 친인척까지 다 해당하는 것으로 상시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네. 대통령도 이제 목을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걸 무슨 야당 의원들 처벌법처럼 이렇게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아주 진통이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검찰들의 그 이제 그 기소권을 네. 공수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제 아무리 뭐 세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도 검찰 내부에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입을 다문 게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곽근 그 고검장 구속됐는데요. 네. 그것도 라임 사건 그게 저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를 시킨 결정적인 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죄 지은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 진술서를 가지고 어떻게 네.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자료를 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좀 몰렸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곽근 그다음 나머지 그 관련된 수사 술 접대 향응 받은 사람들의 처분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 국정감사 때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심재철 국장이 패싱된 상태의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은 즉시 그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벌써 이미 끝났을 사건이 물론 이제 뭐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구속되고 뭐 여러 결론 났을 사건이 아직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추미애 장관의 이제 윤석열 총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이제 직무 배제를 했는데 보십시오. 그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라임 사건도 김봉현 그 모빌리티 그 사람의 진술서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돼서 이렇게 많은 결과 검사들에 대한 결과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공직의 표상이라고처럼 보였다고 주장되는 네. 윤석열 총장도 자기 식구들 검사가 관련된 것들은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기소를 검사를 스스로 기소해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기관인 공정한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이 공수처가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도 검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그 권한으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 공수처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제1호 사건이 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 의미까지 짚어주시면서 공수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검찰 정기 인사가 뭐 법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1, 2월에 보통 인사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정직 처분을 내리면 사실상 여권을 향해 있었던 수사들 뭐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거 자체는 당장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얘기들까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인데 우리 이종글 선배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대상에 대해서 처장이 우리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는 게 딱 요번 공수처 규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건을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야 당신들이 할 게 아니야. 이거는 공수처 우리가 하는 게 맞아라고 해서 이첩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져와. 우리가 수사할 거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 국민이 아는 게 왜 이 사안이 1년 이상 벌어졌느냐. 조국 1년 전에 겨울에 서초동과 강화문으로 나뉘었던 조국 사태 연장선상이다. 결국 윤석열 검사는
지난 정권 수사할 때는 좋은 검사였으나 조국 전 장관 수사하는 순간부터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우리 말 안 들을 사람 이렇게 해서 1년 넘게 이렇게 끌어온 사건의 연장선상이고 온 국민이 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지 2개월 준다는 것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어떻게 보면 쫓아내기 잡기는 완결판으로서 2개월 동안 공수처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잖아요. 대전지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울산지검에서 하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이런 걸 다 공수처에서 가져가서 없던 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분명히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네. 이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공수처가 그런 네.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과거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처단하는데 말하자면 형사 조치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뭐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우직한 검찰로서의 그걸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지금 사실 놓고 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와서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왔는데 그 전에 조국 장관은 장관제 와서 청문회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민정수석 할 때 뭐 이렇게 자기 역할을 이미 그런 인사 문제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 장관께서도 이제 학자 출신으로 와서 그냥 별로 하질 않고 윤석열 총장이 그때 당시에 임명 받고 난 다음에 사실 검찰 심지어는 법무부의 요직까지도 대부분이 다 윤석열 총장의 소위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와가지고 도대체 법무부 일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간에 인사 문제 가지고 티각티각했다 뭐 이러는데 그건 해도 너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추미애 장관과 관계 없는 그 검언 유착 사건, 그 채널 A와 신라젠 뭐 이렇게 관련된 사건이요.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어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아주 측근으로서 그 검언 유착의 범죄 행위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하고 수사 지휘를 하고 했던 것들이 시작됐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전혀 추미애 장관하고 관계없는 그 김봉현 스타모빌리 회장의 진술서 라임 사건이요. 라임 사건이 1조 5천억이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아주 펀드 사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와 그리고 특히나 검사가 관련돼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고도 전혀 윤석열 총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수사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감찰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찰권을 행사하고 수사 지휘를 함으로써 직무 배제를 하고 그게 또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인데 왜 직무 배제를 했냐라고 해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이루어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 자초한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여태까지 정말 희대의 법무부 장관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관찰했던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은 그냥 가만히 그 똑같은 사건이었으면 그냥 가만히 보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할 여력도 없었고 관행도 없었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그 대원칙 속에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이제 나는 검찰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검찰 개혁, 기존의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기 법무부에 왔고 그런 이제 대전칙 속에 생겨난 여러 그 이슈들, 알겠습니다. 이슈들은 다 윤석열 총장이 자초한 내용들입니다. 네네. 자, 검찰청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이 어떤 사필 규정이라 이런 또 취지의 설명을 좀 길게 해주셨고 신 의원께서는 또 당장 수사가 중단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윤 총장의 거취,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뉴스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다려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사과를 했는데 저도 봤거든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 사과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여야 반응이 달랐고 특히 야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셌는데 이야기는 신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대통령을 그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정제돼 있잖아요.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뭐 제대로 보답 못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러니까 이 오해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 사과한 게 아니라 그 이어받은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했고 결국은 마지막에 보시면 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 김종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 명칭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어제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왜 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어낸 그런 정당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직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생과 경제에 한층 더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 당을 바꾸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거는 이제 당내에서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견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다음 바꾸어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당이 사과해야 되냐는 반론은 있을 수 있어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과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지금 내년에 당장 선거가 있잖아요. 앞서 세 번의 선거도 사실 굉장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내년에 해야 되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야당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이 잘못하고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하는 것에서도 만족 못하겠다. 당신들한테도 점수 안 주겠다는 민심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돌파를 해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전에 부산시장 선거 전에 임박해서 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한다. 적절한 시점이라 하면 이 정부의 지금 지지도가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 마당에 그 실망과 분노를 하는 사람들을 야당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는 당에서 먼저 본인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사과하고 사죄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까지 깔려 있다라고 봐요. 예,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적 전략 의미도 또 긍정적으로 봐주는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제가 민주당에서 한번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영이나 당을 넘나드는 그 아우라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그 경력과 이런 것들을 진짜 보면요. 지난번 5.18 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 그것들은 저희들은 역사적 무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비록 당사자 본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 대표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 행위는 좀 적절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 정치라는 게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가는 그리고 어느 한쪽에 날개가 꺾어지면요. 사실은 딴 쪽도 이렇게 힘을 쓰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 그 가장 그 위크한 아주 어려운 그 굴레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우선 눈에 보이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얼마나 정말 파렴치합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글쎄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네. 그 젊은 많은 지금 아주 힘들고 애쓰고 성실하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그 절망과 고통을 준 범죄 행위, 부패 행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당 대표지에 있는 분이 나서서 이렇게 했다는 데에는 저는 그 본인의 그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당으로서도 네. 존중하고 그에 대한 뜻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종글 의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뭐 동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도덕 불감증, 박근혜 대통령의 뭐 시대 불감이라고 할까, 시대에 안 맞는 리더십 이런 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 또 진지하게 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따지고 보면 윤석열 총즉 당시 그 특검의 총괄 수사팀장이 수사를 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과연 징역 22년감이냐? 네. 박근혜도 징역 22년이잖아요. 이게 20년 뭐 파기환송 받아고 20년이고 그다음에 공천 이래가지고 22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4년 가까이 살고 있고 네. 또 이명박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뭐 다 다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나오면은 뭐 다 살고 나면 95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뭐 80몇 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할 사안이냐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제 말씀은 네. 그래서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계산한 것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좀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고 나면 언젠가는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사면 복권이 필요할 텐데 그때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네. 본인이 아마 좀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까지도 깔려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의원님? 현재로서는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 가장 어찌 보면 진영의 대표였고 국민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참담한 국민들의 어떤 피해감도 큰 이런 네. 상황에서 그냥 바로 또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냥 뭐 동정에 의해서 바로 네. 사면한다든지 이런 전례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우리 민주헌정에서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저는 그 행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 네.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야권 비대위원장, 야당의 비대위원장의 발언 여야 모두에게 일부분 환영을 받고 있는 좀 통합의 의미가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짧게 한마디씩 전할게요. 지금 필리버스터 의원님의 기록도 깨졌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인데 필리버스터로 막아서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또 입법은 강행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서로 화합하지는 않는다 이런 인상이 있거든요.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1분씩 정리 말씀드릴게요. 신 의원님 먼저 국회 상황 정리해 주시죠. 우선 입법 저를 폭주라고 표현하는데 브레이크 없는 뭐 기관차처럼 밀어붙이는 게 네. 열혈 지지자층들한테는 박수 받는다. 역시 네. 180석 힘 좋아. 이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어도 중간층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불안하다. 이 힘의 과시란 말이에요. 네. 180석이죠. 18개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고 있죠. 상임위원회마다 13명 대 7명, 11명 대 11명, 7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원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 통과시킨 법안 내용도 예를 들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든지 5.18 역사 왜곡 금지법 처벌하는 조항들 이런 것은
시민사회에 맡겨놓거나 아니면 대북 전단만 하더라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했다 정부 때도 다 경찰이 막았단 말이에요. 이걸 네.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하느냐 5.18도 마찬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네. 쉽게 납득하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네, 의원님. 글쎄요, 저는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몰아간 것은 전 굉장히 좋았다 보는데요. 네.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과반수에서 5분의 3 정도까지의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할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네. 기타 이런 필리버스터로 그걸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5분의 3이 넘어버리면 네. 그거는 다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법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도를 했지만 그 정도로 그래도 민주당이 하게끔 해준 거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의결을 바로 하질 않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 힘이 그걸 사실 그에 대해서 그 부여해 준 거에 대해서 좀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떤 법은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네. 것보다는 좀 더 국민들의 여러 그 의견과 뜻을 다 모으고 뜻을 네. 모아서 아무리 늦어도 신중하게 모든 것에 네. 다수를 받아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셨을 때 굉장히 좀 지혜로운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요. 원래 진행자랑 함께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걸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